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 좀 정리해 볼게요. 칠판에 이때 총 이게 테마가 한 다섯 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입지는 이제 상업과 공장 두 개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상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그냥 단지 기본 개념 아시면 되는데, 이 말이죠. 공장 등 입지할 때 어쨌든 공장하는 목적이 돈 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배번은 뭘 강조합니까?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가장 싼 지역이 최적 입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장 입지 요인을 물었을 때 항상 뭘 묻는 거예요? 뭘 고려합니까? 어떤 거 가지고? 그러니까 수송비 등을 고려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세 개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운송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지향령 산업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위에 원료 산지가 있으면 여기 물건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을 때 부피가 더 큰 쪽에 공장이 입지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이걸 뭐 있습니까? 부피가 더 큰 게 원료가 더 큰 거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합니까? 원료 지향령 산업. 자, 이건 시장이 더 큰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시장 지향령 산업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제품. 그럼 우리 시장 지향령 산업은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말로 할게요. 중량이 뭐요? 증가되는 산업이지. 그죠? 운송비 훨씬 많이 드는 게 원료보다도 완제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보통 뭐 있습니까? 전국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원료, 보편을 원료가 보통 시장 지향령 보시면 된다고. 오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건 상업이 중요한데, 상업도 꽤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중심지하고 인력, 그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지는 크게 두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크리스탈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은 가장 중요한 게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하더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심지는 그냥 동네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거든.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동네 슈퍼가 있으면 동네 슈퍼 들었을까 말까 따져봤을 때 본전 볼 수 있는 고객 수하고 실제로는 고객 수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현재 본전 보는 고객 수가 100명만 본전 보는데 실제 이 고객은 500명 온다면 이런 지역은 당연히 중심지가 형성되겠다, 그죠? 자, 우리 본전 본다 같은 말이 뭐야 이게? 최소 요구치를 말 쓴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올 수 있는 고객 수가 뭐냐고 이게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재화 도달 범위란 말 쓰더라 이겁니다. 물론 얘가 더 커야만 중심지 형성되겠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크리스탈은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즉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 도달 범위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묻거든 곧이건 크리스탈로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한 같이 중심지 고차원, 중차원, 저차원이 있죠. 계층 간의 포석을 설명해서 한 사람도 결국은 크리스탈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력이란 말은 결국은 고객을 어느 정도 끌을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거는 매장 크기, 자, 크기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크기, 비례죠. 훨씬 더 동네 슈퍼보다 이마트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이마트 고객을 많이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뭡니까? 반비례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고객이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알아보는 건데 어쨌든 랠리는 가장 중요한 게 얘는 현재 두 개 어떤 점포가 있으면 어디에서 자 고객을 끌어올 때 항상 가까운 곳에 이 고객을 끌어오는데 어디에서 이 고객이 분리될 것인가 경계점을 파악하는 사람이 누구냐 곧 이게 랠리죠. 그래서 항상 만약에 상권 크기가 A는 대형 할인점인데 B는 동네 슈퍼가 된다면요 아마 이 할인이 훨씬 더 고객을 많이 끌어다 보니까 상권 분리된 경계점 무조건 큰 쪽 작은 쪽이 가깝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있는 허프는 뭐니 이 말이 안 된다고 그죠? 왜? 앞에 있는 랠리는 기본 전제가 딱 한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산다 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인들 보통 물건 살 때 뭐 있습니까? A, B 슈퍼 여러 곳에 물건 사더라 이겁니다. 거기 상권이 중복들인데 중복.
요 중복되진 곡이 A와 B에 둘 다 가긴 가는데 각각만 몇 프로 정도 갈 것인가 확률로서 모든 걸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면서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말이 상권이 중첩된다 이런 걸 보시라고. 그럼 핵심이 아닙니까? 랠리는 가장 중요한 게 상권이 어느 쪽에 분리될 것인가. 즉 가까운 쪽이 어디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얘는 뭐 있습니까? 고객을 유일한 유인력을 파악한다 이 말씀은 전부 다 이건 허퍼를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예. 이제 정부 정책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예, 정보 시장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딱 묻는 순간 답이 뭐 나와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나와야 되지. 문제가 있을까? 그 말 나와야 돼요. 하여간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중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공공재라는 것과 외부효과가 중요한 거죠. 자, 공공재에 대한 특성이 뭐 있습니까? 비경합, 비배제죠. 자, 얘는 생산량이 과대, 과소, 과소 생산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아시고. 자, 그다음 외부 효과란 말은요. 이건 개념 자체 분명히 더 중요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 학교 등을 집어넣고 연탄 공장 등을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의 의도는 그 동네의 집값을 올리거나 내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이 손해 이익을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했습니까?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시장 기구를 갖다 뭐 있습니까? 통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외부 효과 딱 나면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말고 개념으로 쓸 때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항상 장난치면 요 세 개를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정의 외부 효과 부가 있을 때 과연 사적과 사회 중에 편익과 비용은 누가 더 클까 따져보는 거죠. 중요한 말 항상 정의란 건 사적입니까? 보는 시각이 사회입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외부가 어떤 영향받는 묻는 거 아니야. 외부 같으면 결국은 사회를 보면 되겠지. 그죠? 결국은 항상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지.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결국은 항상 뭐 있습니까? 정의란 건 편의가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손실 누가 더 큽니까? 사적이죠. 항상 물건 등을 투입하고 즉 학교 등을 투입하는 사람 누구면 사적이죠. 사적이 손실 본 결과 생산량이 뭐합니까? 그러나 그 동네는 현재 학교 들어오고 공원 등이 들어왔으니 훨씬 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수요가 뭐합니까? 이만한 집값은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부란 거는 외부가 기분 나쁜 거지. 그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예, 비용은 사회가 더 큰데 이건 사적이 더 크단 말이에요. 사적이 더 큰 초과인 등이 발생되니까 물건 등을 만들었을 때 항상 생산량은 뭐 있습니까? 과다 생산량이 떠죠. 이때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했으면 그 규제한 것만큼 공급이 뭐하죠? 줄겠지. 그죠? 연탄 공장 주인이 어떤 공해 등을 유발했으니까 세금 등을 부과하면 결국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예, 생산비가 올라간 효과 때문에 공급 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집값은 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은 가장 기본은 크게 세 개 있죠.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직접 개입하고 또는 규제, 그다음에 간접 개입이 있는데 이건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중에 특히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직접은 이런 거 아닙니까? 공공, 공영 같은 거 있죠? 그죠? 또한 토지 뭐 있습니까? 은행 같은 거, 매수란지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요건 규제. 요 말 핵심적 제재. 어떤 제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묻는 게 보니까 뭐 계획한다. 또는 규제한다. 또는 뭐 지정한다. 뭐 인허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그러니까 부담금, 보조금 또 등등 있습니다. 금융 지원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간접 개입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지은행은 중요한 말은요. 이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국가가 개발된 땅, 미개발된 땅. 미개발된 땅은 뭐 있습니까? 사전에 대량으로 매입하는 거죠. 사전 매입이 선매요. 매입했다가 요걸 뭡니까? 비축하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뭐 있습니까? 요걸 처분 또는 임대 등을 주는 제도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토지은행인데, 즉 토지 비축인데, 특히 얘는 목적을 좀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적이 두 개 아닙니까? 맨 먼저 뭐 있습니까? 공공 용지 확보용과 토지시장 안정화. 즉 같은 말이 수급 조절용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물론 이걸 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뭐 있습니까? 공공용지를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어. 또 우리 항상 국가 땅을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면 실제 팔 때는 실거래 가격입니다. 따라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지. 그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특징이 분명히 있다는 거요. 또 이 지역을 더 이상 이 민간이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사실 임대주택도 꽤 중요한데 그 중에 임대주택 크게 3개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금, 또 뭐가 있죠? 공공임대료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지금은 규제가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규제를 보시는데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두니까 월세가 100이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더라 이겁니다. 비싼 결과 이제는 뭐 월세 등을 갖다가 정부가 규제하는 거지. 했을 때 올 현상이 있는데 이걸 항상 공부할 때 단기 장기를 구분시키라고. 우리 과거에는 이런 단기 장기를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설명해 저기 시험 나왔지만 지금은 이걸 구분해서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나왔을 때 물론 특별한 말 쓰지 않고 그냥 이 임대료 교수면 이건 당연히 장기인데 이렇게 구분이 훨씬 더 빠릅니다. 나중에 가면. 자, 맨 먼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게 단기는 뭐요? 수요가 뭐하지? 요만큼 증가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더라. 그러면 단기는 수요가 증가했는데 자, 두 번째 보니까 과연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동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월세 등이 떨어진 만큼 훨씬 더 결국은 얘는 이익을 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규제 효과가 있습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장기로 가보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월세 100을 받던 걸 임대인을 60 이상 받지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보니까 손해본 것만큼 당연히 뭐합니까? 공급을 줄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 말은 장기는 이윤등이 감소한 결과 3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 공급이 뭐합니까? 준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질도 뭐합니까? 떨어지겠죠. 세 번째, 기존 임대주택은 워낙 손실을 본 결과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뭐 있습니까? 전환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같은 말인데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을 이동을 할까 하는 건데 이동 안 하지, 그죠? 왜 그러냐 묻거든. 요것만큼 뭐 생깁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 결과 암시장이 존재하겠네, 그죠? 암시장이. 또한 이중가격이 발생하는 거죠. 그 결과 세 번째 효과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이런 거요. 이걸 딱 정리해 보시죠. 우리 실제 시험도 있죠. 딱 요거만 시험 나와. 매분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뭐예요? 방법은 좋은 거 있죠. 무조건 암기 있지. 안 되면 암기하시라고. 요거 세 개만.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보조금은 딱 요거 맞아. 보조금이 지급되어지면 내 실질 연봉이 올라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비 뭐합니까? 주택이든 다른 소비 둘 다 증가되는 거지. 그죠? 두 번째 보니까 우리 보조금 지급 방식이 현금 보조, 무슨 보조? 그러니까 효용적인 측면 누가 더 큽니까? 근데
정책 효과 누가 더 큽니까? 그죠? 집세 보조들. 그다음 세 번째, 보조금이 지급되어지면 단기는 항상 수요 증가입니다. 장기는 뭐죠? 공급 변화지? 이게 문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집값은요?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은 뭡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간 만큼 임대인이 혜택이 있지만, 그죠? 월세가 떨어진 만큼 뭐 임차인 혜택이죠.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자, 조세귀착은 정부가 세금 등을 부과하면요, 수요자이든 공급자든 둘 다 세금이 증가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조세 증가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비탄력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이 있으면 비탄력의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완전히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독박 쓸 것이고 얘는 세금 냅니까? 안 낸다. 마지막에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면 항상 이건 형평과세가 아니라 역진세 성격이 있더라. 그러면 해결 방식이 뭐가 있냐 묻거든. 누진세 또는 뭐요? 차등과세를 부과하면 결국은 형평과세 되어진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테마가 지금 총 5개인데 이건 거의 매번 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이 5개 여러분. 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공부해 보니까 조금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딱히 이거 그렇게 어렵단 말 못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 보니까 265페이지 투자. 이 개론 과목에서 가장 이 어려운 파트 하나 중에가 뭐냐? 결국은 투자 제일 어렵습니다. 자, 투자가 매년 한 8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8개. 자, 잠시 우리 앞에 있는 공부했던 지난주 했던 거 보니까 앞에 있는 입지 등을 모른다 해서 이 조세기착 모르는 거 아니지? 그죠? 또한 임대주택 모른다 해서 조세기착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각각이 별개의 문제니까 공부할 때 테마별로 딱딱 구분해서 공부하시라고. 하시면서 어떤 특정 파트 어렵죠? 그건 빼버리라고. 응? 절대 개론 과목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 어려우면 그걸 갖다 빼버리세요. 과감하게. 자, 가볼게요 이제. 자, 투자에선 기본이 매년 한 8개 정도 나오는데 8개, 9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도 공부할 때 테마별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 투자 위험이란 말 이런 겁니다. 관이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위험을 갖다가 발생시킨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인가 하면 우리 항상 위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 대책이 뭐냐. 이런 묻고 보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것은 투자했을 때 어디 관심 있습니까? 내가 투자하면 그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건물 살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중에 특히 수익률도 뭐가 있는가 하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 말뜻이 뭐고 누가 더 클 때 투자할 것인가. 요거 봐보고. 가치도 뭐 있습니까? 시장 가치 반대 투자 가치가 있어요. 얘다 결국 이 같은 맥락인데 이 말뜻이 뭐고 결국은 어떨 때 투자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 보통 있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상가 건물 살 건데 항상 우리 딱 가서 한 곳만 딱 보게 무조건 삽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그 건물을 보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다른 말로 자, 최선의 투자안 선택을 써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할 때 이 제목 자체가 뭔가 생각해 보시라고. 예? 여러 개 투자 대상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이 말 뜻이에요.
그와 같은 방식이 뭐냐 보니까 첫 번째 평균 분산법이 있고 이 말 뜻을 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두 번째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들어봤죠, 그죠? 이와 같은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우리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에 있는 10억은 화폐 가치 같습니까? 그 다른 이 달라지는 것 갖다가 조정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보니까 우리 실제 관심 있는 건 이 건물 투자에서 총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익 파악이 중요하죠. 이 순수익을 어떻게 측정할래? 측정 방식이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 건물을 영업 또는 뭐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마지막 가서 내가 최종적으로 투자할까 말까, 네? 이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 DCF하고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 NDCF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우리 테마별로 총 이게 7개지만 사실은요, 요걸 딱 분려면 8개 나온다고. 응? 그래서 공부하실 때 특히 투자는 좀 약간 우리가 좀 싫어하는 파트 중 하나인데 왜 싫어하는가 하면요, 똑같은 용어 가지고 학자마다 다양한 용어 쓴다고. 근데 더 싫어하는 게 뭐 있어? 우리 계산 문제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 나오는 게 꽤 어려워요. 사실 어렵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말하면 요 투자 파트는 8개 중에 4개 또는 5개 맞추고 나머지 그냥 버리겠다고. 저 가감하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냥 손 떼란 거야. 차라리 그거 가지고 뭐 있습니까? 어려운 거 할 이 시간이 있으면 쉬운 걸 더 완벽하게 내 걸 만드시라고.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아마 그럼 나중 가면 틀림없이 이걸 버릴까 말까 대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자, 일단 이와 같은 8개, 즉 7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한번 걸어보시면 조금은 나중 공부할 때 내가 버릴 거 가지고 딱 치하면요, 이 큰 틀을 본다면 대충 몇 개 정도 해야 되는 그 판단 쓴다고요. 근데 우리 절대 우리 가끔 이런 분 있습니다. 강의하는 분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저기 있는 저 8개를 7개를 뭐 있습니까? 앞뒤를 다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더라고. 원래 제가 전공이 투자금융이 제 전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 나빠서는 몰라도 저는 저거 연결 안 됩니다. 진짜. 연결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니까 애 써서 앞뒤를 연결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야. 결론이 뭔가 하면. 오래 하시면서 자, 일단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요 두 개 차이를 한 번 좀 봐보자 이겁니다. 과연 투자하고 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먼저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론 이런 겁니다. 투자이든 투기이든 뭐 다양한 구분 기준,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물건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것이라는 건데, 자, 둘 다 저희 공통점이 이 물건 사가지고 나중에 집 팔겠죠, 파는데 차이가 있는 건 투자라는 건 반드시 운영할 어사를 갖고 있는 거고, 투기는 뭐 있습니까? 운영할 어사가 없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목적이죠. 즉 매매 차익 궁극적 목적이에요. 뭐 그런 건데 이건 큰 의미를 갖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만 이걸 왜 했느냐 한 목적이 있습니다. 집을 산다 이 말은 결국은 내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하냐니까 현금이 나간다. 이게 뭐지? 유출. 같은 말이 결국은 뭐 있습니다. 알아봐서는 지출이지, 그죠? 또한 야치 뭐 이게 비용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반대 거꾸로 우리 운영에 대한 대가를 뭐라 하냐니까 소득 이득 써용
처분 대가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본 이득이란 용어를 쓴다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쨌든 소득 이득이다. 자본 이득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12억 주고 팔았다 이겁니다. 난 2억 번 거죠. 자, 얼마 투자해서? 여기에 자본. 10억이란 자본을 투자한 결과 2억이란 돈을 벌었다 해서 이게 자본 이득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둘 다 저한테 올 수 있는 이익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는지 압니까? 현금이 나한테 들어온다 해서 현금 뭐 되죠? 유입될 것이고 얘가 뭐 되겠습니까? 수입들은 수익 되겠지. 그죠? 같은 말이 뭐냐? 소득.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어떤 분은 이 비용까지 이렇게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이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다 다르겠어요. 쓰지만 중요한 건 이게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용어를 쓴다는 학자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프린터. 우리 동영상 듣는 분들은 우리 저하고 같이 수업하는 분들 관계없지만 동영상 듣는 분들은요. 그 질문이 있으면 우리 뭡니까? 딴 데 올리지 말고 제 사이트에 그냥 올리세요. 그래야 제가 뭔지 알지. 가끔 질문할 딴 데 뭐 질문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하여간 거기 인강 바로 밑에다 어떤 질문 얹으면 거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일단 프린터 1번. 자, 그런 게 가끔 지문상 뜬다는 거요. 떠지만 설마 이거 장난치겠습니까? 그죠? 자,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자, 투자할 금액을 언제 투자합니까? 지금 투자합니까? 2년 뒤에 투자합니까? 지금. 그럼 관심 있는 수익은 현재 수익, 미래 수익. 지금 투자해서 미래 수익을 얻을 목적이지. 그럼 결국은 내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딴 데 투자한 거야. 투자하지 않고 이익 투자한 거지. 그러면 현재 현금을 뭐예요? 희생한 대신 미래에 있는 수익을 얻을 목적이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현재 있는 현금과 미래 수익을 만 것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거든. 그런 개념 이건 큰 의미가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 일본에 제가 보여준 건 나오면 그냥 통과만 돼. 앞으로 투자 안 나오거든. 자, 일단 내려봤으면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 봐보겠습니다. 자, 책 가보세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265페이지 1번 부동산 투자 괄호 1번 투자에 대한 의의가 있죠. 그 첫 번째 줄 나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죠.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신에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추구한 행위가 뭐라고 되게 다른 말로 투자다. 즉 뒤에 나 있죠. 예. 장래 수입과 현재 현금을 서로 바꾸는 행위가 뭐냐고 이게 투자다. 그래 보시고 양갈로 2번 투자에 대한 장점 뒷장 갑니다. 266페이지 투자에 대한 단점이 있죠. 나오면 통과해. 이런 거에 절대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이건 장난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응? 장난치는 이 사람 뭐야? 결국은 그 놈이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난칠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통과하시라고. 자, 실제 중요한 거는 267페이지 있는 양괄호 5번 지렛대 효과.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본 용어 정리합니다. 보세요. 용어 정리. 내가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집을 샀다. 이건 10억은 총투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집 살 때 자기 돈만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집값은 워낙 비싼 결과 타인 돈 빌리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총투자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지분 투자 플러스 저당 투자비라고. 그러니까 4억이란 돈을 내 돈 투자하고 남돈 6억 빌렸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 투자 같은 말이 뭐냐? 이게 자본. 그래서 요 총 투자 같은 말이 총자본 이래 쓴다고. 총자본. 자, 지분 투자 같은 말이 뭐냐? 자기자본. 저당 투자 같은 말이 뭐냐? 그러면 타인 자본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2억이란 수익이 나왔다면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20%지? 그죠? 10억이란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났던 수익 아니야. 이런 걸 다른 말로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4억을 투자해서 8천이라는 수익이 나왔으면 이게 수익 20%지. 그죠? 4억이란 누구 돈이죠? 이걸 명시해야 된다고. 수익률인데 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명시해야 된다 항상. 총 투자에 대한 수익을 총자본 수익률. 그러면 자기 자본 투자한 금액이 나왔던 수익이 무슨 수익률? 또는 이걸 뭐랍니까? 거꾸로 썼네. 지분 뭐랍니까? 수익률 용어 쓴다고. 그러면 우리 타인 돈 빌리면 항상 그 대가 지불하지. 그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면 저당 수익률. 은행에서 이거 뭐라 하지? 은행들 남 돈 빌렸어. 그죠? 네,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맥락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지렛대는 주로 묻는 게 말로서 묻는 거와 그다음에 계산 문제를 항상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 문제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은. 자, 일단 봐볼게요. 첫 번째. 지렛대에 대한 개념.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지렛대라는 말 꽤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큰 돌이 있으면 이 돌을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이 돌을 들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 이 말 아닙니까? 내 힘으로 이 돌을 들 수 없는 거지. 내 힘이 결국 무슨 투자? 뭐죠? 이런 거요. 내 돈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원래 지렛대의 궁극적 목적은 내 힘입니까? 타인의 힘입니까? 지렛대의 궁극적 목적은 타인의 힘이지. 그죠? 그래서 타인의 힘, 이 말은 다른 말로 타인의 돈, 즉 저당을 투입함에 따라서 이 수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이 뭐냐고 이게 지렛대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이 지렛대였고 나면 제일 중요한 말은 타인의 자본을 활용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꼭 들어와야 돼. 남 힘을 안 빌리면 지렛대는 용 못 쓴다고.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야. 투자했을 때 내 돈만 투자하지 않고 남 돈을 투자했을 때 이 말 나와야지 그게 지렛대라고. 자, 그런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어디 보는가 하면 뒷장 가볼게요. 268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참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웃기는 게 중개사 하는 궁극 목적은 돈 벌 목적 아닙니까? 돈을 번다는 게 투자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당연히 그걸 갈구한다고. 그런데 우리 실제 중개사 공부할 때 가장 싫어하는 파트는 뭐냐면 이게 투자 파트야. 웃기는 게 참 이게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자, 우리 거기 이제 3개 있어요.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3개 있죠. 그죠? 자, 결론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익을 본다 이게 정의야. 에? 내가 손해 본다 이게 부예요. 손해도 이익이 없다 이게 영이거든. 중립이거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남돈이야. 남돈을 싸게 빌려올 때, 비싸게 빌려올 때 내가 어떨 때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싸게 빌리면 내가 더 큰 이익이 발생하거든. 이게 정의라고. 응? 남돈을 비싸게 빌려먹으면 내가 손해보겠지.
여기 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은행 금리가 싸고 비싸면 따라 결국은 내가 이익을 보고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싼 만큼 내가 이익을 보니까 이건 정이고, 은행 금리가 비싼 만큼 내가 손해보니까 이건 부가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때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예, 우리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크게 3개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우리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래 풀거든요. 항상 중간에 총 자본 수익을 두고 양쪽 끝에 저당 수익률과 이렇게 써보라고. 그러면 자,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있지. 시소를 딱 생각하라고 하는데, 자, 시소 모양 보니까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은 올라가지. 이런 그림 분명히 나올 거예요. 두 번째, 한쪽이 올라가면은 그 반대쪽은요 떨어지겠죠. 이런 그림 나올 수 있겠네. 아니면 이렇게 수평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볼게. 은행 이자가 싸게 빌린 만큼 나는 이익이 더 커지겠지. 그럼 내가 이익 본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는 정의 지렛대로 쓴다고. 다시 은행 이자, 저당수 은행 이자야. 은행 이자가 비싸게 빌린 만큼 나는 손실 보겠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는 부의 지렛대. 이와 같은 건 수익률이 변화가 없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중립 또는 뭐 있습니까? 영지렛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이걸 딱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저거 다 설명할 거예요. 우리 동네 놀이터 시소 모양에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있냐고. 시소가 없지. 없으면 이런 그림은 절대 없어. 응?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돼. 주구장창.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만약에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이 있을 때 이게 더 크다면, 네? 크다면 총 자본 수익과 지분 수익률 중에, 아니면 저당 수익과 지분 수익률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를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저당보다 저당 총 뒤에 뭐 들어오지? 지분 들어오지. 이게 더 큰 거지.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돼? 이런 건 나온다고. 그러면 어쨌든 총보다 지분이 더 커야 되고, 저당보다 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없어? 그거 말이 안 된다.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 이런 그림이 분명히 나와야 돼. 이렇게. 그죠? 아마 앞으로 시험 나오면 이게 분명히 시험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게. 근데 재밌는 건, 자, 좀 일단 나중에 확인할 건데 이걸 보고 그냥 미리 답을 찾아보죠. 이렇게 시험 나와. 문제. 다시 문제 보세요. 이렇게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 중에서 여기에 더 크다면 이 지렛대가 정인지 부인지 영인지 이거 시험 냅니다. 절대 시험에선 이거 안 주어져. 지분을 갖다가. 눈에 보이잖아. 지분 수익이 더 크면 이건 무조건 정 아니야. 그죠? 더 낮으면 이게 부 아닙니까? 이미 이 자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싹 빼버리고 이 두 개만 딱 주신다고.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생각할 때 무조건 뭐 있습니까? 얘 생각하지 말고, 응? 얘하고 얘 관계 보시면 돼. 지분 수익이 낮으면 뭐요? 정부. 지분 수익이 낮은 거야. 부지. 이 말은 저당 수익이 거꾸로 말하면 높은 거지. 그죠? 저당 수익이 낮으면 지분 수익이 높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저당 수익이 낮을수록 정부. 다시. 저당 수익이 낮으면 나는 이익에 손해야. 은행 금리 낮으면 이익이지.
자, 그래 생각하라고. 그럼 정이지. 은행금 비싼 거야. 이건 나 부지. 그래 가시면.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값이 안 주어진 상태 광수 요 둘 관계 문제 시험 내게 돼 있다고. 냈을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은행금리 따져. 은행금리 이거 뭐야? 낮은 거지. 낮은 거지. 싸게 빌린 거 아니야? 나 이익이지. 이렇게 하시라고. 응? 요거 묻는 우리 과거 이렇게 시험 냈어요. 요거 냈고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앞으로 시험 나올 거 요거 시험 낼 거야 분명히 나온 다음에 아까 했듯이 이와 같이 됐을 때 결과 뭐 있습니까? 이 총 자본 수익과 지분 수익 중 누가 더 클 것인가? 아니면 저당과 지분 중 누가 더 클 것인가? 이와 같은 걸 시험 낼 수밖에 없다고. 일단 항상 포인트는 은행 금리가 낮은 거 아니야? 무정 정의죠? 이 말 항상 뭐 지분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높아야 되지? 어떻게 되든 그죠? 내려가면 되겠지. 그죠? 총 자본가의 목숨 걸면 안 돼. 이건 어떤 기준, 중심점이지 큰 의미는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은행 이자야. 이자가 싸면 정이지. 비싸면 부고. 은행 이자 싸단 말은 지분 수익이 가장 높은 거지. 그죠? 은행 이자 비싸단 말은 이 지분 수익이 그래 가시면 돼. 괜히 자꾸 이거 뭐 숫자 암기하지 말고. 자, 요까지 했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와 관련돼 있는 계산 문제 풀 건데 이 계산 문제 푸는 목적은요. 실제 저게 나오냐 한번 봐보자는 거야. 응? 실제 이게 나오는지.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만약에 문제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란 돈을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보니까 2억이란 수익이 나오더라. 투자 내역을 보니까 여기서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4억을 투자하고 자, 그 다음에 저당 투자 금액이 저당이 6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때 보니까요 은행 돈을 빌리면 항상 은행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첫 번째 이자가 금리가 10%일 때 금리가 20%일 때 금리가 25%일 때 각각마다 지분 수익률이 얼마 될 것인가 이걸 구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나면 여기 있는 기억 안에 보통 디귿번 주어집니다. 응? 이런 게 시험 나면 항상 시험에서 이건 사실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자, 일단 나오면 저는 이렇게 일단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 속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자, 일단 보니까 총 투자 금액이 여기 10억이죠. 나왔던 수익이 얼마요? 2억이죠. 지분 투자 금액이 4억이고 저당이 6억입니다. 그죠? 근데 이 금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10%. 금리가 20%. 금리가 25%일 때. 여기 지분 투자한 금액이 나왔던 수익이 지분 수익이지. 그죠? 요 수익률이 얼마 될 것인가 이렇게 시험 나와 항상 계산 문제가. 그럼 이 말 아닙니까? 물어보죠. 남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10억이란 돈을 전부 내 돈을 다 투자한다면 2억이란 수익이 나왔지. 그 수익률 몇 프로예요? 20%지? 자, 20%인데 이 20%란 것은 총 투자 금액에 대한 20%입니까?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20%입니까? 무슨 투자 금액? 여기 뭐 된다고? 총
그지?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 쓰겠네. 자, 그럼 제일 먼저 실제 우리 보니까 투자 내역은 남돈 6억 빌렸지. 그럼 남돈 빌렸던 거에 대해 이자 빼야만 내순이 지른 금액 나오겠네. 그지? 자, 일단 이자가 10% 이자 얼마요? 6천이지. 그죠? 이때 보니까 2억 중에서 6천이 이자 빼야만 남는 돈이 내 돈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얼마요? 1억 4천 되겠지. 그럼 나 현재 얼마 투자했어? 내 돈? 4억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내 손에 지른 금액이 1억 4천이지. 여기 몇 프로냐 보니까 35%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자, 6억에 20% 이자 얼마예요? 1억 2천 되면은 2억 중에 1억 2천만큼 이자 비용을 빼면 내수는 지른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수는 지른 금액 얼마요? 8천 되겠지, 그지? 그죠? 이럴 때 항상 내 돈 투자한 금액이 중요한 얼마 투자했습니까? 4억에 대해서 8천이죠. 20%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 얘는 자 6억에 25% 이자 있으면 결국은 이자금이 1억 5천 된다고.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1억 5천 빼면 내수는 지른 금액은 5천 되겠지?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 4억 투자한 거지. 그죠? 4억에 대해서 5천 남았으니까 12.5% 되겠네. 그죠? 자,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 물어보자고. 원래 10억을 투자하면 2억 나왔잖아. 그죠? 그 원칙은 내 돈 4억을 투자하면 얼마 나야 됩니까? 10억에 2억이면 4억이 얼마 나야 돼? 8천 나야 되지. 같은 비율을 봤을 때. 그죠? 근데 기억은 내 돈 4천 투자한 결과 얼마 났습니까? 1억 4천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정상적인 수익은 8천 나왔는데 1억 4천 나온 거지. 나는 이익의 손해요. 이익이지? 이런 걸 말합니까? 이게 다른 말로 정이라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뭘로 하는가 하면요. 수익률로 가져보죠. 원래 정상적인 수익이 몇 프로 나야 돼? 근데 기업은 남돈 빌린 결과 얼마 나왔어? 이익 본 거지. 그 다음에 디귿번은 보세요. 원래 정상 수익은 20% 나야 되는데 실제 내순이 지었던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손실 본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뭐 있어? 이게 부의 지렛대거든. 다시 왜 그러냐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기업은 은행 금리가 얘보다 싸잖아. 싸지. 싸니까 결국은 얘보다 훨씬 더 싸게 빌려오니까 내가 이익 본 거 아니야. 그죠? 디귿번은 정상적인 이 얘보다 훨씬 은행 이자 비싼 거지. 비싼 만큼 결국 나는 손실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니은번은 요 값 같지? 같으니까 나도 내 수익도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본전이지. 그죠? 이와 같은 걸 다른 말로 중립적 지렛대 또는 영지렛대 쓸 때. 그래서 이런 논리인데 이걸 굳이 하지 말고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라고. 이자가 싼 만큼 나는 이익이야. 이자 비싼 만큼 나는 손실이야. 이것만 따지라고. 자, 두 번째 여기서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거 냅니다. 자,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이 말은 남돈을 훨씬 더 많이 빌려갔을 때 이거요. 이럴 때 각각이 정과 부와 영에서 요 지분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시험 나온다고. 자, 이것도 일단 말로 해볼게요. 하는데, 자, 정이란 거 내가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을 보면 남돈을 더 많이 빌려가겠습니까? 더 적게 빌려가겠습니까? 아니, 정이란 건 남돈 빌려서 내가 이익 본 거 아니야? 이때는 남돈을 더 많이 빌려갑니까? 더 적게 빌려가겠습니까? 네?
난 남돈 빌려서 현재 이익 보고 있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더 많이 빌려갈 거 아니야?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단순히 생각하라고 단순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왜 더 많이 빌려갑니까? 더 높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가볼게. 다시 보세요. 이거 보세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네? 같은 조건인데 이때 투자 내역이 남 돈은 8억 빌려가고 내 돈은 2억을 투자한다 자고. 응? 남 돈도 많이 빌려갔지. 자, 기억이 정 맞지. 8억이 이자 10%면 이자 얼마요? 8천 되지. 그럼 2억 중에 8천만큼 이자 빼면 내시는 실현금이 얼마 됩니까? 1억 2천 되지. 그죠? 나 얼마 투자했어? 2억에 대해서 1억 2천 되잖아. 몇 프로? 몇 프로?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남 돈 빌려서 오히려 내가 이익을 훨씬 더 많은 돈 빌려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지분수익, 더 높은 지분수익을 얻을 목적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이건 남 돈 빌리면 무조건 손해보는 거잖아. 더 많이 빌려갑니까? 더 적게 빌려갑니까? 왜? 손실이 큰 거 아니죠?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빌려가면 훨씬 더 손실도 더 크겠지. 그죠? 해볼까? 자, 다시 보자고. 요놈. 자, 내 돈 4억과 남 돈 6억 빌렸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남 돈을 8억 빌렸어요. 내 돈 2억 투자했다고. 그럼 8억에 대한 25%면 이자 얼마 되냐입니까? 2억이에요. 그럼 내 손에 지는 금액이 얼마요?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에 0이면 몇 퍼센트? 0이지. 수익률이. 과거에는 6억 빌렸을 때 그나마 12.5%라는 수익이 나왔지만 지금 더 크게 감소한 거지. 뭐 그런 의미를 아시라고. 그러면 자, 다시 니은번. 이거 본전이지. 이때는 남 돈을 더 많이 빌려 더 적게 빌려가면 이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있냐 한번 봐보죠. 이게. 응? 자, 이제 8억 빌렸어. 8억에 대한 20%면 이자 얼마요? 1억 6천이지. 그러니까 4억 중에 1억 6천 빼면 내시는 지른 금액은 얼마 됩니까? 4천 되겠지. 나 돈 얼마 투자했지? 2억에 4천이면 수익률 몇 프로? 20%지. 그죠? 변화 있습니까? 없네. 그죠? 그래서 중요한 말은 중립이나 영지렛 때일 때는 타인의 돈을 아무리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이 수익률은 변화 있다 없다.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 자, 마지막 여보세요. 이 말입니다. 타인 돈을 많이 빌려가면, 자, 우리 원칙은 남 돈 빌려간 목적이 내가 이익을 벌 목적이 손해 볼 목적이요? 이익 벌 목적이지.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아니하면요, 지금 하고 있는 지렛대란 건 대부분 다 정의 지렛대 일걸 가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간 만큼 수익은 뭐하죠?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더 쉬워집니까? 더 어렵습니까? 어렵지. 남도 많이 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위험도 많다. 더. 이거 항상 시험 내면 이렇게 딱 내. 말은 참 그럴싸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고. 자, 여기 다야. 지금 계산문 하지 말라고. 앞으로 할 거니까 이건 산수야, 산수. 그러니까 지금 자, 이거 가지고 해보자. 가장 중요한 말은 지렛대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조건 뭐 나와야 돼? 이게 없으면 지렛대 없다고. 그지? 그러면서 남 돈 빌려간 결과 이익을 보고 손해 보는데 이 말이 역으로 하면 은행 금리가 어떨 때 정이지? 낮을 때. 은행금 비싸면 부지? 요거 보시면서 이럴 때 정과 부가 있을 때 지렛대가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가면 정은 더 수익이 올라가고 부는 더 수익이 떨어지겠죠. 중립은 변함없는 거지. 다만 이런 이 부채비를 많아지면 그만큼 수익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위험도 커지는 일 가시라고. 요거 마시면 돼.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2번, 3번, 4번 요거 3개. 이거 개념 묻는 건데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4번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2번 뭐 나와 있습니까? 다시 보자고. 항상 지렛대란 말이 성립돼서 반드시 무슨 글자 나와야 돼? 타인돈이 돼. 타인돈. 남들은 없으면 지렛대 안 된다고 이게 성립이. 그러니까 우리 거기 2번 보니까 차입금 나와 있죠. 그럼 지렛대야. 3번도 뭐 있습니까? 총 금액에서 전세금 내 돈 남돈. 그럼 이건 벌써 지렛대라고. 자, 4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융자 받았다 벌써 이건 지렛대 맞죠? 그런데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 금리보다도 집값 상승이 높아 자본 이득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자, 그 문제 다시 약간 변형해 볼게. 융자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 금리가 집값 상승 높기 때문에 자본 손실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본 손실 본 경우 이거 무슨 지렛대? 나 손실 본 거 아니야? 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뒤에 보니까 내가 이익을 본다 소리인데 신경 쓰지 말한 거야. 알 필요 없다는 거야. 본전 보던 손해 보던 이익 보던 무조건 앞에 뭐 나와 있어? 차익금 나왔지. 그거 지렛대 이거는. 그러니까 뒷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저 5번 보니까 정의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항상 자 저당 나 있지. 저당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죠. 그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보다 높을 때라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죠? 6번 부의 지렛대는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남 돈 많이 빌려갔어. 그럼 결국 뭐 내가 이익에 손실에 이거 부지 손실이 더 크지. 그럼 결국 뭐 다른 말로 저기 뭐 있습니까? 부의 지렛대일 때는 자기 자본 수익이 더 하락하겠다죠. 자, 그다음에 7번의 문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험 낸 것 중에 가장 잘 낸 게 7번 문제야. 이 사람은 진짜 지렛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물었다고. 자, 7번 볼게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추어서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칠판 보시고.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 부지. 자, 일단 남돈 8억 빌렸을 때 요 D급번 자기 자본 수익 0 맞지? 그죠? 은행 이자 25%지? 요 부 맞지? 그럼 남돈을 적게 빌리면 요 조건에서 적게 빌리면 은행금 얼마? 6억 빌렸어. 은행금 얼마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 얼마요? 15%지? 그러면 부의 지렛대일 때 남돈을 많이 빌려가든 적게 빌려가든 부가 정으로 바뀝니까? 그냥 부는 부야. 정은 정이고. 그런데 자, 다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6억이란 돈을 빌렸는데 은행 금리가 25%면 이건 정부 부. 은행 금리 10%면 정부 정이지. 그럼 이거네. 비록 동일한 투자 금액이 있지만 은행 금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정이 부로 부가 정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 아까 보니까 대출액이 많고 지금 따라 정이 부로 바뀌는 거 아니라고. 정은 정이고 부는 부라고. 그죠? 다만 지분수익이 더 크냐, 더 크냐 더 적냐 그 차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장 궁극적 목적은
타인의 돈을 빌렸을 때 정과 부에 대한 구분 기준은 뭐에 따라 차이 있습니까? 뭐에 따라서? 은행 이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요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거기 부채 비율 대신 바꾸자고. 저당 수익률을 낮추면 쓰라고. 저당 수익률을 낮추면 정을 바뀔 수 있죠.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8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 같으면 이게 무슨 지렛대? 같대. 무조건 0 또는 중립이지. 중립일 땐 타인 돈을 많이 빌려가든 적게 빌려가든 수익률 변화 있습니까? 없지, 그지? 네, 변화 없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같은 건데요. 융자비율이 커지면 지렛대 효과는 있지만, 즉 수익은 올라가지만 나중에 원리금 상환 위험은요? 커지겠다죠. 10번도 뭐 있습니까? 부채비율이 커지면 지분 수익은 커질 수 있지만 부담 해대 위험도 커진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 지문. 우리 거기서 특히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아마 4번부터 10번까지 잘 보셔야 돼. 그 말이 결국 우리 지렛대는 다 끝난 거야. 이 속에.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개 중요한 걸 밑줄 합니다. 268페이지 양 가로 5번 지렛대 효과에서 가로 1번 지렛대 효과에 대한 어휘가 있는데, 자, 어휘를 딱 묻는 순간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타인 돈, 남 돈이야. 그래서 맨 앞에 첫 번째로 있죠? 타인 자본. 요건 밑줄 딱 넣으시라고. 자, 뒷장. 자, 가로 2번 지렛대 효과에 대한 종류. 동그라미 1번 정의 지렛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그거 쭉 보셔야 됩니다. 흘려보시면서 밑에 있는 또 우리 뭐 있습니까?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니얼,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동그라미 2번 부의 지렛대도 결국 뭐 있습니까? 박스 안에 보시고 기억, 니은 보시고. 3번 중립적 지렛대도 뭐 있습니까? 박스 안에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읽어보시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 자, 고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있는 투자 위험에 대한 내용 할게요. 우리 뒤에 우리 책에 270페이지 있는 그 뒤에 투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